네, 이번엔 경제 라이브입니다. 경제 현안에 대해서 쉽고 또 깊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국방비 증액 요구를 하려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 기자, 이게 미국 언론에서 먼저 발표된 내용이라고 해요. 네. 워싱턴 포스트가 내부 문서를 입수를 해서 단독으로 공개를 한 건데요. 사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따지면 우리 정부는 관세 협상에서 안보 관련된 문제는 없었다.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문서 역시 문서를 받아낸 거지 어떻게 입수를 한 거지 실제로 그게 테이블 위에서 올라가서 얘기가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그 문서에 따르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 현재 GDP 2.6% 수준입니다. 근데 3.8% 정도 늘리기를 원한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서 배치가 됐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해서 만약에 양안 관계, 중국과 대만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주한미군이 그쪽에 개입할 수 있는 쪽으로 한국 정부가 인정을 해달라라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문서에는 나와 있지만 실제로 얘기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한미 방위비 관련돼 가지고 지금보다 한 50% 가까이 증액된 거거든요. 연간 국방비 관련 예산이 100조 원대인데 여기에 이를 것으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 국방비 현재 GDP 2.6% 수준인데 이거를 3.8%로 늘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문서 내용이 테이블에 올라왔는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은 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이 있었다. 여기까지입니다. 교수님, 이 규모가 가능한 건가요? 뭐 사실 이제 지출을 늘리는 건 당연히 가능한데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EU에 어떻게 보자라면 방위비 부담 늘리자고 할 때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인프라 건설 비용을 방위비로 약간 바꿔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 같은 산업에 있어서 이것이 미국의 방위비를 대신하는 투자로 바꿔서 해야 된다는 의견도 또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위비 청구서라는 것이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GDP 대비 국방비 지출에 대한 비율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GDP에 1% 늘린다는 것은 재정상 굉장히 부담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GDP의 한 30% 정도가 국가 재정 지출인데 이 30%에서 1% 생각한다면 3% 이상의 증분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금융 지원이라든지 조선업 특히나 미국 해군을 유지하는 데 이런 비용 같은 것들을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뭐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수치는 1%지만 재정 규모를 생각해 볼 때는 굉장히 부담되는 규모고 그렇기 때문에 EU 국가들 이런 역시 약간 우회해서 하는 방법들을 많이 취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이런 아이디어들을 다양하게 가져가서 미국의 안보를 도움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방비를 아낄 수 있는 이런 국방비 지출을 아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모색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관세협상 합의 발표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실제 한미 협상 과정에서 이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좀 내용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건가요? 뭐 내용이 있든 없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반드시 나올 이슈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일단 관세 협상 자체는 굉장히 나라마다 틀에 박힌 흔히 말해서 그 템플릿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정해진 왜냐하면 이제 정해진 것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미국의 관세를 얼마 내려주면은 다른 나라가 얼마 투자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자동차 같은 시장을 뭐 무제한 열겠다라는 이런 규칙대로 간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비슷한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 예, 왜냐하면 8월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을 정해놓고 모든 나라를 상대해야 됐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 리스트 안에서 딱 정해진 리스트 안에서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실전이죠. 이제 실전이라고 하는 얘기는 한미 정상회담이 곧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 안에 리스트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안에 내용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드시 이제 이런 청구서는 나올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달 25일쯤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런 가운데 오는 15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정상회담을 합니다.
네, 미러 정상회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4년 만에 지금 성사가 된 것이고요. 종전 담판 성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영토 협상이 핵심 의제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패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나온 소식은 일단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초청을 추진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at a point now where we're now trying to figure out, frankly, scheduling and things like that around when these three leaders could sit down and discuss an end to this conflict. Now, we're, of course, going to talk to the Ukrainians. 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 추진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앞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 얘기도 들어보셨겠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주재 미국 대표부 휘테커 대사가 한 얘기가 있는데요. 네.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거래는 있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앵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 거거든요. 네. 우리 최우선 과제는 당연하게도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전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당연히 이 회담에 참석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네. 이 대사 역시 젤렌스키를 초대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지만 결정은 트럼프에게 있다. 아,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맞습니다. 결정을 하는 거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초청을 하더라도 푸틴이 나는 젤렌스키와 한 자리에 앉고 싶지 않아. 그럴 라고 수도 지금 있죠.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확실히 세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기까지는 여러 가지 험난한 파고를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을 하는 거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루어질까요? 일단은 미국과 러시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지금 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러시아 전쟁의 해결이거든요. 러시아 전쟁이 해결이 돼야 중국과의 이슈, 북한과의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이런 처지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중국하고 인도는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는 것 때문에 관세 협상에서 굉장히 복잡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원유 수입 같은 이슈들이 시장으로 나가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부담, 인도에 대한 협상 같은 것들이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이게 분명하게 됩니다. 네. 또 이제 북한 이슈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준다라는 의견들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협상을 못하는 다음 단계를 못 나가고 이런 상황들인데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중국, 인도, 북한 이런 모든 협상들이 가능하게 되는 판이 짜이기 때문에 네. 계속 언제까지 휴전을 해라 우리가 조건을 제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협상이고 러시아부터 협상을 해서 거기서부터 정리가 돼야지 그 다음 차례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하고 인도의 관세 협상에도 러시아 원유 수입이 또 이슈가 계속 되고 맞아요. 있는 예. 상황들이고 그다음에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결국은 러시아가 전쟁이 끝나야 북한이 나가 있는 군인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을 불러들여서 뭐 정상회담 할 것은 분명하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부르는 것은 푸틴 대통령의 또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러시아 종전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푸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3자 회담이 열릴 것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일 회담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회담 장소가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 이곳이 좀 눈길을 끄는데요. 미국이 아까 그림 잠깐 지도 한번 보셨는데요. 이 알래스카의 위치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5,500km 떨어진 곳이고 모스크바에서 7,00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곳이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다면서요. 1867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사들인 곳이다. 720만 달러였어요. 네. 당시 그 제정 러시아가 네. 너무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이른바 미국한테 헐값에 팔아 넘긴 거죠. 근데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요. 그냥 얼어있는 땅, 아무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네. 팔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면서 헐값에 넘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위치로 보자면요. 사실 러시아와 워싱턴 DC에서 중간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푸틴 같은 경우에는 국제형사재판소 전범이잖아요. ICC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ICC 설립 조약이 로마 조약에 따르면 여기에 참여한 125개국에는 푸틴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범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갈 수 있는 나라도 좀 제한돼 제한돼 있습니다. 있군요. 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사우디에서 한번 회담이 열렸었잖아요. 네. 근데 사우디는 약간 제3국 느낌인데 알래스카는 미국의
세 개의 영토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본진으로 러시아 대통령을 불러서 여기서 담판을 짓겠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러시아를 택한 이유가 뭐냐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1867년에 미국이 매각됐잖아요. 네. 푸틴 입장에서 나쁠 게 없는 게 이게 뭐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영토 분쟁 문제가 아니라 네. 강대국 간 거래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알래스카 영토를 주고받았던 것처럼 네. 알래스카에 모여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주고받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군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정말 알래스카에서 미러 정상회담을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고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치적인 프레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의 종전 조건들이 사실 나와 있죠. 러시아가 요구한 조건들은 러시아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그 영토를 주게 된다라고 하면 종전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알래스카라는 지역이 고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이제 러시아로부터 사들인 땅이기 때문에 이제 영토 간 거래가 가능한 이런 지역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급한 건 사실 미국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는 생각보다는 원유 수출 같은 거를 통해서 자금을 많이 만들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EU라든지 미국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잘 협상해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분명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국 외교 회담이란 것은 해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알래스카를 굉장히 고민해서 뽑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 저는 1867년 물론 720만 달러는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은 지금 100억 원 정도잖아요. 물론 아주 옛날이었으니까 지금 화폐랑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그때도 헐값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땅을 팔았고 그 땅에서 지금 석유 뭐 여러 가지 원자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러시아에서 봤을 때 이 땅에 대한 그런 좀 아쉬움은 없었던 걸로 볼 수 있는 근데 건가요? 예,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러시아가 크림 전쟁이라고 영국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1850년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패를 하죠. 거기에 대패를 하게 되면서 영국이 이제 알래스카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심각하게 나왔고, 그 알래스카를, 그러니까 영국이 러시아를 침공해서 알래스카를 가져가게 되면은 바로 이제 시베리아 쪽이 오픈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조금 안전한 미국에 팔았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워낙 네. 재정상이 전쟁에 잡기 때문에 재정상이 어렵고, 네. 그다음에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영국보다는 좀 안전한 미국에 팔았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판 거죠. 자기가 지킬 수 있었으면은 당연히 안 팔았을 텐데 영토를 팔 정도로 경제 상황도 어렵고 영국의 위협이 좀 심각했다라는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헐값에 넘겼냐지만 당시에는요 이게 얼음 상자를 왜 사냐라면서 슈어드의 얼음 바보짓 상자, 바보다. 이러면서 오히려 미국을 오히려. 비웃었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 그때 대규모 당시에는. 원유가 개발된 건요 그로부터 100년 뒤에 개발됐기 때문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알래스카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경제 또 안보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에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My administration is also working on a gigantic natural gas pipeline in Alaska, among the largest in the world, where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that one. It will be truly spectacular. It's all set to go. 네, 3월이었는데 이때도 이미 트럼프 역점 사업이었네요. 이 내용을 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가스관. 일단 그 세계 경제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에너지 패권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 에너지 패권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LNG고요. LNG가 많이 나는 곳이 알래스카고요. 근데 알래스카 LNG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기초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요. 굉장히 수출이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매장량은 많은데 수출이 어려운 거. 이걸 아까 연설에서 봤다시피 우리는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한국과 일본 등이 들어와서 그러니까요.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 LNG 개발 사업을 할 때 요구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생산은 하는데 이걸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수요처가 필요합니다. 그 수요처가 바로 우리나라나 뭐 일본처럼 이번에 관세 협상 때 유럽도 그렇고요. LNG를 수입하겠다라고 약속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네. 어쨌든 개발만 하면 LNG 수요처는 확보를 했고 그럼 그 수요처를 확보가 됐으니까 그때까지 뭔가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 생산 설비는 뭔가 경쟁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여기다가 파이프라인을 깔아라라는 구상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거죠. 그러니까 가스관 지금 위에 보이는 프루도베이 네네. 이곳에 공장을 해서 니키스키 여기까지 가스관을 연결하는 이 공사를
하고 싶은 거고 이거를 또 사들일 것도 필요하고 이 두 개인 맞습니다. 건가요? 두 개가 한 큐에 해결된 게 관세로 우리나라와 일본을 압박하면서 받아낸 거죠. 네, 교수님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참여를 아직 이번에 나오진 않았어요. 내용은 일본은 좀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천연가스를 크게 옮기는 방법은 그 아까 지금 가스관을 통해서 옮기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액화 시설을 통해서 옮기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 전부 이제 선박을 통해서 옮기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계속 가스관 짓고 이 액화 시설 만들어서 배까지 해서 다 가져가라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까 고란 앵커님 고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우리나라랑 일본이 전 세계 2, 3위입니다. 천연가스 수입만 따지면 2, 3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수입처다. 이런 게 흔히 말해서 이제 그 구조는 맞는데 비용이 문제죠. 비용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개발이 안 되는 것은 이쪽이 동토층이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개발할 수 있는 장비들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네. 게 하나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송유관을 만들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요. 액화 시설 만들어서 옮기는 것 자체도 비용이 좀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 기업이 들어가는 거 아니라 벤처 형식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약간은 그 성공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들이고 실제 미국에서 이게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미 미국의 대기업들이 개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을 떠안고 알아서 어떻게 좀 수입해가라라는 그런 입장이긴 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되도록이면 소극적인 입장, 그리고 지분 투자 같은 데는 좀 소극적인 입장을 하고 조금 안정적인 시설, 예를 들자면 액화 시설 이런데 우리나라가 조금 더 많이 참여하는 것들이 긍정적이긴 하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네.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를 수입해갔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적극 아예 이제 못하겠다라고 하긴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런 것들을 조금 현명하게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투자 같은 것들을 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LNG 그러니까 천연가스, 액화 천연가스인 거죠. 이게 지금 매장이 돼 있고 이거를 그러니까 가스를 액화를 시켜가지고 수출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건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죠. 알래스카 그러니까 LNG가 나오는 데들 흔히 말하는 천연가스가 천연가스 있는데. 나오는 데들은 조금 북쪽에 있고요. 네. 그것을 이제 해상 운송을 해야 상업성이 나오게 되니까 해상 운송을 할 수 있는 한국까지 송유관 흔히 말하는 가스관을 지어라. 관을 지어서. 예, 그게 하나가 이슈가 있고 네. 그다음 액화 시설을 만들어서 항구도 만들어서 이제 선박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알아서 수입해가라라는 이런 풀 패키지 구조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맨 그 지도에서 아까 봤었을 때 맨 위에 있는 곳은 천연가스가 매장이 되어 있는 곳이고 가스관을 통해서 가스를 해서 맨 마지막 아래쪽에 있던 곳에서 액화 시설을 만들고 거기서 수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가요? 네,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고요. 네. 가스가 나는 쪽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쪽들이고 그 배가 못 닿는 쪽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수입해 가려 그러면 결국 액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흔히 말하는 항구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멀리서 가스관을 짓고 가스전이 있고 가스전에서 가스관을 지어서 수출할 수 있는 항구로 가고 거기에 액화 시설을 넣어가지고 수입해 가라라는 이런 구조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이 수입을 2위, 3위 한다고요? 우리나라랑 일본이 굉장히 LNG 수입이 많아요? 많은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석유에 대한 의존도, 그러니까 이 에너지 자원이란 것은 히팅 같은 데 많이 쓰고 발전 설비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LNG가요? LNG가 네. 특히나 탄소 에너지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탄소 에너지들이 있는데 네. 석탄이나 석유에 비해서는 LNG가 탄소 비중이 좀 배출. 적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도시가스라고 해서 난방이 거의 LNG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카타르 이런 국가들에서 LNG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미국은 카타르 말고 우리나라에 미국에 수입해가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은 1,000억 달러, 그러니까 139조 원을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하지만 여기에 알래스카 LNG는 명시하지가 않았어요. 그럼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관련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들어보면. 가능성이 네. 있고요. 네. 그 LNG 등 대체 에너지 수입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미 정상회담에서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LNG가 만약에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었다라고 하면 이미 미국 기업들이 개발을 완료했을 겁니다. 그런데 경제성이 없고 일종의 도박에 가까운 개발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외국의 국가에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에다가 이 개발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1,000억 달러 아마 이 약속에 그 알래스카 이 LNG 개발까지 아마 포함돼서 논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경제성을 따져봐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미국과 약간 협상에서 좀 열의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어떤 결과를 이뤄낼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 전쟁을 벌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셈은 어쩌면 미국 내 제조업 부활,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를 무기로 한 미국의 이 투자 압박에 국내 제조업을 지키려면 또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많은 것 같습니다.